자, 안녕하십니까. 제3일차 수업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이번 시간에는 수사와 공소, 수사 절차로부터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수사관에서 보게 되면 일반적으로 수사의 의, 수사가 뭐냐, 수사기관은 수사 누가 담당하느냐에 대한 수사의 기관, 그리고 수사의 조건, 수사의 종류, 이런 형식으로 진행이 됩니다. 그래서 여기 첫 번째 나오는 이 항목은 사례가 수사의 조건, 그 다음에 수사의 상당성 이렇게 되어 있는데요. 이른바 수사의 조건 관련해서 나온 그런 논의가 되겠습니다. 이 수사 조건에서 보게 되면 크게 필요성과 상당성이라고 하는 요건을 갖춰야 돼요. 수사의 조건에서는 이 두 가지 요건을 갖춰야 되는데, 이 필요성이라고 하는 것은 다른 것이 아니라 수사가 아무 때나 허용되는 것이 아니라 일정한 범죄 혐의라든지 그 다음에 국가 형벌권 발동의 가능성, 이런 것들이 갖춰져야 돼요. 그래서 이 형벌권 발동의 가능성 관해서 논의되는 것이 이른바 친고죄에서 고소 없이 수사할 수 있느냐라고 하는 논점이 논의가 됩니다. 이 관련해서 보게 되면. 그 다음에 수사의 상당성이라고 한다면은 이제 이른바 수사가 크게 본다면 이제 수사 신의칙이라고 얘기할 수 있고, 또 하나가 비례 원칙이라고 하는 것이 있어요. 그래서 수사가 허용된다고 하더라도 그것이 신의칙에 반해서는 안 되고 비례 원칙에 반해서는 안 된다, 이런 뜻이 되겠는데요. 이 신의칙과 관련된 내용이 바로 함정수사 문제가 되겠습니다. 네. 지금 그래서 이 설문을 보시면은 그 내용 어떤 내용인지 우리가 이해할 수 있게 되는데요. 자, 여러분들 저도 이제 한번 읽어볼 테니까 여러분들도 한번 이 내용이, 이 설문의 내용이 뭔지 한번 확인해 보시죠. 이거는 대법원 판례를 문제화 시켰던 그런 내용이 되겠습니다. 자, 여러분 한번 읽어보세요. 네. 그래서 A에 대한 수사 및 공소 제기와 적법성 여부를 논하시오, 이렇게 논의했던 건데요. 이 내용은 전형적인 함정 수사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경찰관이 노래방에 가서 도우미를 요구했죠. 근데 이걸 거부하니까 재차 요구하게 되고, 또 그런 경험도 없었는데요. 재차 요구하니까 마지못해서 응하게 됩니다. 그러자 검사는 A를 접대부 알선으로 인한 음악산업진흥연합 법률 위반죄로 기소하게 됐던 그런 내용입니다. 과연 분명히 죄로 행위로 보게 되면 접대부를 알선한 것은 맞죠. 그런데 그 알선 행위의 계기가 된 것이 뭐냐? 바로 경찰관의 요구였단 말이죠. 이것이 바로 이른바 함정수사인데, 과연 이러한 형태의 함정수사가 이른바 수사의 상당성이라는 원칙에 비춰봤을 때 허용되겠느냐, 이런 얘기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여기서 보시게 되면 A에 대한 수사가 과연 적법이냐, 나아가서 공소제기가 적법이냐, 대개 함정수사에서는 이 두 가지가 큰 논점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 논점은 어떤 얘기냐면, A에 대한 수사가 적법이냐 여부는 결국 다른 내용이 아니라 현행범위 체포라든지 긴급체포라든지 이런 것이 나온다면은 현행범위 체포 또는 긴급체포의 요건을 구비했느냐, 즉 현행범위 체포의 요건과 즉 실질적인 요건과 절차적인 요건을 구비했느냐, 이런 논의가 되는데요. 이 문제는 그런 문제가 아니라 과연 이러한 수사 기법이 허용되겠느냐라는 부분입니다. 그래서 함정수사가 과연 허용되겠느냐의 문제인데, 그러기 위해서는 함정수사의 법적 성질, 즉 임의수사인가 강제수사인가를 먼저 논의해주고, 함정수사의 법적 허용 범위에 대한 논의가 진행하게 됩니다. 이게 이제 첫 번째 논점이 되겠고요. 두 번째는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런 함정수사를 기초로 한 공소제기를 했는데, 그런 공소제기가 과연 적법하다고 볼 수 있겠느냐, 이 부분이 되겠습니다.
이것은 이제 수사의 위법이 공소제기에 영향을 미치겠느냐의 문제가 되겠어요. 이에 대해서는 한 4가지 정도 학설 대립이 있는데 아마 여러분들은 그런 학설을 소개할 그런 시간적 여유가 없죠. 그래서 판례 입장이 정확히 뭔지 이렇게 확인해 보시면 좋은 그런 내용이 되겠습니다. 자, 그러면 한번 볼까요? 아주 재미있는 문제였습니다. 자, 함정수사의 적법성 문제가 나오는데요. 함정수사의 의의와 종류가 나옵니다. 그래서 함정수사란 뭐냐 이렇게 나와 있는데 함정수사란 뭐라 그래요? 네, 앞에는 이제 상황입니다. 그래서 마약 범죄나 뇌물 범죄와 같이 외부에서 적발하기 어려운 유형의 범죄에 대해서 수사기관이 함정을 사용하여 행하는 수사기법이다. 이렇게 얘기가 있는데 함정 수사의 개념을 여러분들이 소개해 줄 이유는 없죠. 그러니까 일반적으로 함정 수사의 개념을 정의하기는 수사기관이 범죄로 나아갈 것을 요구하거나 아니면은 범죄로 나아가는데 어떤 도움을 주고 그때 이제 그 피교사자가 그 범죄로 나갔을 때 그걸 이용해서 체포하는 수사기법이다 이렇게 얘기를 하게 되는 거죠. 문제는 과연 이런 기망이라는 수법이 과연 우리 법치주의 원칙, 그죠? 우리가 법치국가 원리를 채택하고 있는데 그런 법치국가 하에서도 적법한 수사기법으로 허용될 수 있겠느냐? 이 방법이 기망이라는 수사를 썼기 때문에 문제되는 것이죠. 여기에는 2가지 종류의 그 함정수사가 있다라고 하는데 하나가 기회 제공형, 또 하나는 범위 유발형이 있습니다. 그래서 여기 나오는 것이 그 얘기예요. 범위를 가진 자에 대해서 단순히 범행의 기회를 제공하는 기회 제공형이 있고요. 또 하나는 범위를 가지지 않은 자에 대해서 요 장이 아니라 자입니다. 범위를 유발케 하여 검거하는 범위 유발형이 있다. 이렇게 기억하시면 됩니다. 그러면 앞서 우리가 잠깐 봤던 그 사례는 기회 제공형일까요? 범위 유발형일까요? 이해하시겠죠? 요거는 도우미를 불러줄 생각이 없었는데 도우미를 불러달라고 요구하자 결국 재차 요구에 결국은 응한 거죠. 이건 범위 유발형이라고 볼 수 있겠죠. 근데 이 학설상으로 이렇게 2가지로 놓고 보는데 우리 판례는 어떻게 보느냐 하면 이른바 기회 제공형 함정수사는 함정수사로 보는데 범위 유발형 함정수사는 함정수사로 보지 않는다 이런 얘기입니다. 판례는 기회 제공형 함정수사를 제외하고 범위 유발형 함정수사만을 함정수사로 제가 반대로 말씀드렸군요. 기회 제공형 함정수사를 제외하고 즉 이 얘기는 뭐냐면 기회 제공형 함정수사는 함정수사로 보지 않는다 이런 얘기예요. 그리고 범위 유발형 함정수사만 함정수사로 본다. 물론 학설에 따라서는 과연 이 판례 입장이 확실히 이런 거냐 이런 점에 대해서는 논의를 하고 있는데 판례에서 이런 태도를 취한 판례가 분명히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설명을 하고 있는 거예요. 그 다음에 2번째 법적 성격인데요. 이것은 함정수사가 임의수사냐 강제수사냐 문제인데 이건 간단히 기억해 주시면 됩니다. 분명히 기망이라는 사를 썼다는 점에서 보게 되면 이건 침해의 가능성이 있지만 그것이 유동적이라는 점에서 일반적으로는 임의수사로 보는 것이 일반적인 견해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렇다면 이 함정수사가 무조건 허용될 것이냐, 어떤 범위에 허용될 것이냐, 이 부분이 되겠는데요. 사실 이 점에 대해서는 3가지 학설 대립이 있어요. 그래서 주관설, 객관설, 종합설 이런 3가지 학설 대립이 있는데 우리 판례 입장은 분명합니다. 그래서 기회 제공의 함정수사는 허용되고 범위 유발형 함정수사는 허용되지 않는다 이런 입장을 갖고 있어요. 물론 이제 최근의 판례를 보게 되면 이것과 좀 달리 해석할 수 있는 즉 종합설적인 견해를 볼 수 있는 그런 태도가 있는데요. 일반적인 견해다, 판례의 일반적인 태도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우리 판례 입장은 어떻게 된다고요? 기회 제공형 함정수사는 허용되고 범위 유발형 함정수사는 허용되지 않는다 이런 얘기죠. 사안의 경우 결국 범위 유발형 함정수사로 봐야 된다라고 말씀드렸는데 그렇게 본다면 이것은 수사의 신의 측에 반해서 위법이다라는 결론을 내리게 될 수 있겠습니다. 자, 2번째 논점이에요. 그랬을 경우
이런 어쨌든 위법한 함정사였지만 그 노래방 주인이 도우미를 불러준 행위는 분명히 범죄에 해당되지 않습니까? 그래서 그걸 기초로 해서 공소를 제기했을 때 그 공소 제기가 과연 적법이냐 아니냐의 문제가 되겠어요. 이건 이제 수사를 하고 그 다음에 공소 제기를 하는데 이 수사가 위법일 때요. 이 위법성이 공소 제기에 영향을 미치느냐의 문제가 되겠습니다. 예. 그래서 이 공소 제기 효력에 대해서는 우리 학설상으로는 4가지 정도 학설 대립이 있어요. 뭐 무죄 판결서 여기 나오는 게 그런 얘기입니다. 무죄 판결 해야 된다, 공소기각 판결해야 된다, 면소 판결해야 된다, 아니다, 유죄 판결할 수 있다, 이런 그런 견해 대립이 있습니다. 자, 그런데 만약에 이 공소 제기를 적법한 것으로 봐서 유죄 판결까지 할 수 있다라고 한다면, 그러면 소위 위법한 함정 수사가 금지되지 않는 거죠. 결국은 이것은 위법한 수사 신의칙이라고 하는 것을 전제로 해서 위법한 함정 수사는 허용하지 않겠다라고 하는 입장을 갖고 있는 건데, 결국 처벌할 수 있다라고 한다면 이것은 위법한 함정 수사를 억제한다는 그런 본래의 취지를 달성할 수 없게 됩니다. 그래서 우리 그 판례 입장은 어떤 입장이냐면 이른바 공소기각 판결서. 다시 말하면 이거는 공소 제기 절차가 법률 규정에 반해서 위법이다라고 봐서, 무효다라고 봐서 이 공소 제기 자체를 유효한 것으로 보지 않아요. 그래서 공소기각 판결해야 된다. 즉 우리 어제 지난 시간에 잠깐 말씀입니다만 327조 제2호에 이거 근거해서 공소기각 판결을 하게 됩니다. 자, 그 내용 한번 확인해 볼까요? 이 검토 부분은 중요하지 않습니다. 이 판례 입장이 여러분들 중요한데요. 예, 판례는 이하 본래 범인을 가지지 아니한 자에 대하여 수사기관이 사술이나 계략 등을 써서 범위를 유발케 하여 범죄인을 검거하는 함정수사는 위법성을 면할 수 없고, 결국 함정수사는, 그러한 함정수사는 위법이라는 거죠. 이런 함정수사에 의한 공소제기는 그 절차가 법률에 위반하여 무효인 때에 해당한다. 그래서 여기에 그 절차, 그 절차라고 하는 것은 공소제기 절차예요. 공소제기 절차가, 즉 연결해 본다면 위법한 함정수사에 의한 공소제기는 그 공소제기 절차가 법률에 위반하여 무효인 때에 해당한다 라는 이유로 공소기각 판결을 하였다. 이렇게 정리하시면 되겠어요. 이해하셨죠? 네. 자, 함정수사 문제를 다뤄봤고요. 그 다음에 두 번째, 친고죄에서 피해자가 미성년자인 경우 고소권자와 고소권의 성질을 논하고 고소 취소에 관하여 설명하시오. 그래서 2006년도 문제가 되겠는데요. 이거는 이른바 친고죄와 관련된 부분입니다. 사실 성범죄와 관련된 많은 부분들이 친고죄였다가 지금은 법이 개정돼서 친고죄에서 삭제됐죠. 친고죄는 말 그대로 고소가 있어야 처벌할 수 있는 범죄, 고소가 있어야 공소 제기할 수 있는 범죄, 즉 피해자의 고소가 없으면 공소 제기할 수 없는 범죄를 우리가 친고죄라고 하죠. 이와 유사한 것이 반의사 불벌죄예요. 피해자의 고소가 없다 하더라도 공소 제기할 수 있지만 피해자가 처벌을 원하지 않는 의사표시를 하게 되면 처벌할 수 없는 범죄를 반의사 불벌죄라고 합니다. 자, 역시 같은 방식으로 우리가 사례를 한번 볼까요? 예. 여기서는 설명하시오라고 되어 있으니까 이건 가이드 부분이군요. 이 가이드 부분 여러분이 한번 보시면 되겠고, 여기서 첫 번째가 미성년자가 피해자라고 했을 경우에 고소권자가 누구고 그때 고소권의 성질이 뭐냐. 자, 그 다음에 두 번째는 고소 취소에 대해서 설명해 달라 이런 얘기입니다. 첫 번째 고소권자 문제가 나오는데요. 우리가 고소와 고발이라고 하는 개념이 있죠. 고소라고 하는 것은 일정한 고소권자가 피해 사실을 수사기관에 알려서 처벌을 구하는 의사표시, 이렇게 개념적으로 세 가지를 요소로 합니다. 고소권자라 해야 되겠고, 그 다음에 그 피해 사실을, 범죄 사실을 수사기관에 알려야 되겠고, 그리고 처벌을 구하는 의사표시를 해야 됩니다. 그것이 고소가 되죠. 반면에 고발 같은 경우에는 그런
고발권자 자체가 피해자로 제한되어 있지 않죠. 그래서 피해자 이외의 제3자가 범죄 사실을 알려서 처벌을 구한다라고 한다면 그걸 고발이라고 하게 되는 것이죠. 근데 문제는 피해자가 미성년자일 때 그럼 누가 고소권을 갖게 되느냐 이 문제예요. 큰 틀에서 보게 되면 고소권은 네 가지로 분류할 수 있고, 고소권자는 네 가지로 분류할 수 있는데, 이런 내용들이 되겠습니다. 교재에 보시게 되면 그런 내용들이 좀 없잖아 설명이 되어 있는데요. 먼저 이 사례를, 설문을 좀 보시고,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먼저 친고죄가 뭐냐라고 하는 부분이 설명되어 있죠? 네. 그래서 피해자 기타 고소권자의 고소가 있을 것을 요하는 범죄다. 고소가 있어야 공소 제기할 수 있는 범죄다. 이렇게 이해하시면 되겠어요. 자, 두 번째로 그렇다면 미성년자라고 한다면 누가 고소권자냐? 그리고 그때 고소권자가 갖고 있는 고소권의 성질을 어떻게 이해될 것이냐 이건데요. 먼저 고소권자는 당연히 피해자가 먼저 고소권자가 됩니다. 그렇죠? 고소권은 피해자가 갖게 되죠. 두 번째로는 피해자의 법정 대리인도 고소권을 가져요. 여기서 나온 것처럼 피해자가 미성년자 등과 같이 무능력자라고 한다면 그때는 법정 대리인에는 여러분 잘 아시겠지만 친권자, 그 다음에 후견인 이렇게 있지 않습니까? 친권자 또는 후견인이 법정 대리인이 되겠어요. 이때 그 법정 대리인이 독립하여라고 되어 있으니까 그러면 이렇게 생각하시면 됩니다. 미성년자가 피해자라고 한다면 미성년자는 피해자이기 때문에 고소권을 갖고 있고, 그 다음에 그의 법정 대리인, 즉 친권자라고 한다면은 친권자는 피해자의 법정 대리인으로서 고소권을 갖고 있어요. 그래서 이때 법정 대리인이 독립하여, 이렇게 되어 있죠. 독립하여 고소할 수 있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자, 그때는 그 외에도 고소권자가 또 누가 있느냐? 예. 만약에 피해자의 법정 대리인이 피의자, 즉 범인이거나 아니면은 법정 대리인의 친족이 범인이라고 한다면 그때는 피해자의 친족이 독립해서 고소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그 외에 법정 대리인 말고 또 누구 있다고요? 친족이 가능하다. 그 다음에 피해자가 사망했다면 누구도 고소를 할 수 있냐면 배우자 등이 고소권을 갖는다. 이런 얘기가 되겠고요. 자, 만약에 이러한 고소권자가 없다면, 그죠? 고소권자가 없다면 친고죄를 저질렀는데 피해자가 사망했는데 법정 대리인도 없고 친족도 없고 배우자도 없다. 그럴 때는 어떻게 할 거냐? 이런 얘기인데요. 그럴 때는 이른바 지정고소권자라고 해서 이해관계인이 신청이 있으면 검사가, 그죠? 검사가 10일 이내에 고소권자를 지정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이걸 우리가 지정고소권자 이렇게 얘기하게 되죠. 자, 그런데 어쨌든 피해자가 미성년자의 경우에 원칙적으로는 법정 대리인이 고소권을 갖는데 그 법정 대리인의 고소권을 어떻게 이해할 것이냐. 분명히 우리 법은 독립하여라고 되어 있죠. 그래서 독립하여 고소권을 행사할 수 있다라고 되어 있는데 이 규정을 어떻게 이해할 것이냐에 대해서 학설상 논의가 있어요. 이거는 어떤 문제냐 하면 여기 보시게 되면 먼저 학설을 보시게 되면 무능력자의 보호를 위해서 법정 대리인에게 특별히 주어진 고유권이다. 우리가 변호인에서 봤죠. 변호인의 그 권리에 대해서 고유권이냐 아니면 대리권이냐 이런 논의를 봤었는데 고유권으로 보는 견해하고 독립 대리권으로 보는 견해가 있다. 고유권으로 보는 견해와 독립 대리권으로 보는 견해가 있다. 이 고유권과 독립 대리권의 차이점은 여기 잘 나타나게 되는데요. 만약에 피해자가 사망했다면, 그런 피해자가 사망했다면 원래 이 대리권이라고 하는 것은 피해자가 갖고 있는 권리를 대신 행사한다는 뜻이에요. 다만 독립했다라고 하는 것은 피해자의 의사와 독립되어 있다라는 뜻입니다. 근데 피해자가 사망했다면 피해자가 갖고 있는 권리가 없으므로 대리권도 소멸하게 돼요. 반면에 고유권으로 보게 되면 피해자의 사망과 관련이 없는 겁니다. 그래서 고유권으로 보느냐 아니면 독립 대리권으로 보느냐에 차이가 있다면 피해자 사망 경우에도 고소할 수 있어요. 그렇지만 독립 대리권으로 본다면 고소할 수가
없는 결론이 이르게 됩니다. 자, 그러면 여러분 생각해 보시죠. 범죄 피해자가 친고죄고, 어떤 범죄가 친고죄고, 그 피해자가 미성년자고, 그 피해로 말미암아 미성년자가 사망했다. 그러면 그 부모가 친권자가 있는데, 친권자는 그 가해자에 대해서 고소할 수 있어야 되겠어요? 없어야 되겠어요? 심정적으로 봤을 때 고소할 수 있어야 되겠죠? 그렇게 본다면 우리는 고유권으로 봐야 되겠죠? 이런 내용입니다. 자, 우리 판례는 어떻게 보고 있느냐? 예, 이 고소권은 무능력자의 보호를 위해서 법정 대리인에게 주어진 뭐라고요? 고유권이다, 이런 얘기입니다. 고유권이다. 따라서 피해자의 고소권 소멸 여부와 관계없이 고소할 수 있다. 자, 그래서 피해자가 미성년자의 경우 미성년자의 법정 대리인 등이 갖고 있는 고소권이라고 하는 것은 독립 대리권이 아니라 고유권이다 라고 이해하시면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고소의 취소예요. 우리가 친고죄, 비친고죄라고 한다면은 고소 없이도 처벌할 수 있으니까 문제가 안 되겠죠. 근데 친고죄는 고소가 있어야만 공소제기할 수 있거든요. 자, 그런데 고소를 했다가 나중에 가해자와 합의를 봤다. 자, 그럴 경우에 고소를 취소할 수 있겠죠, 그죠? 예, 있어야 되겠죠. 그래야만 합의를 도출하기가 쉽지 않겠습니까? 바로 그런 점이에요. 그래서 고소의 취소라고 하는 것은 고소를 철회하는 의사표시다, 이런 얘기입니다. 예, 고소를 철회한다, 이런 의미예요. 이게 비친고죄에서는 문제가 안 돼요. 고소를 취소한다 하더라도 비친고죄는 고소 없이 국가가 형법권을 발동할 수 있는 것이기 때문에 양형 사유로는 고려할 수 있겠지만 처벌 가능성 여부에서 문제가 안 됩니다. 근데 친고죄에서는 이건 확실히 소송 조건이기 때문에 처벌할 수 없게 되는 것이죠. 다만 이제 이러한 고소의 취소를 누가 언제까지 할 수 있느냐, 어떤 방식으로 할 것이냐, 이런 것들이 논의가 되는 것이죠. 이때 먼저 누가, 고소 취소권자는 누구냐, 이건 고소권자입니다. 고소 취소권은 고소권자가 갖고 있는 거예요. 그 다음에 방법, 어떻게 고소를 취소할 것이냐, 이건데, 역시 고소의 방법과 같습니다. 고소의 방법과 같다. 그래서 고소는 반드시 서면으로 하는 것이 아니라 서면이나 구술로 할 수 있거든요. 즉 범죄 피해자 등 고소권자가 수사기관에 범죄 사실을 알려서 처벌을 구하는 의사표시가 서면으로 돼 있든 구두로 돼 있든 가능하다, 이런 얘기예요. 마찬가지로 고소 취소도 마찬가지다, 이런 얘기입니다. 자, 그 다음에 취소 의사표시의 내용이 뭐냐, 이거는 방법인데요. 명시적이라야 된다는 거죠. 명시적이라야 된다. 여기서 중요한 게 있는데요. 일반적으로 고소 취소가 이루어지려면 합의서를 제출한 것으로 족할 것이냐, 이건데 이 합의서만 가지고는 안 돼요. 우리 판례 입장을 보게 되면 합의서가 작성된 것만으로는 고소 취소라고 할 수 없다. 그래서 합의서에 어떤 내용이 들어있어야 돼요? 앞서 제가 말씀드렸듯이 처벌을 구하는 의사표시가 고소라고 한다면 처벌을 구하지 않는 의사표시가 있어야 돼요. 그래서 합의서와 함께 관대한 처벌을 바란다는 취지의 탄원서가 제출되었다면 그때는 고소의 취소가 있는 것으로 보겠다, 이렇게 본 거죠. 그래서 합의서가 작성됐다, 이것만 가지고는 고소 취소로 보기 어렵다는 거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당연히 고소 취소는 당연히 뭐죠? 임의적으로 이루어져야 되고요. 자기 의사에 따라서 이루어져야 되겠죠. 그 다음에 고소 취소의 재취소를 인정할 것이냐, 이건데요. 이건 어떤 내용이냐면 고소를 취소했다가 다시 고소할 수 있느냐의 문제예요. 근데 한번 고소를 취소하게 되면 고소권 자체가 소멸하게 됩니다. 그래서 재고소는 할 수가 없다, 이런 얘기입니다. 그러면 이 고소 취소는 언제까지 가능할 것이냐, 이건데 이거는 제1심 판결 선고 전까지만 가능합니다. 요 서고로 돼 있는데 이거 선고예요. 판결 선고 전까지만 가능하다. 왜냐하면 고소를 하고 고소를 공소제기가 돼서 재판이 진행됐는데 나중에 고소 취소하겠습니다 라고 하게 되면 그동안에 있었던 법원의 한 행위는, 모든 행위는 아무 의미가 없어지게 되는 거 아니에요. 그래서
적어도 1심 판결 선고 전까지만 허용한다 이런 얘기예요. 그 이후에는 허용하지 않겠다 이런 얘기입니다. 여기 취지가 나와 있죠. 그래서 국가영법권이 지나치게 좌우되는 거 이거를 막기 위한 것이다 이런 얘기예요. 따라서 요 재미있는 내용이 있는데 1심에서는 비친고죄였지만 항소심에서 보니까 친고죄가 되었다 이거죠. 이럴 때 고소 취소할 수 있느냐? 우리 판례는 안 된다라고 보죠. 역시 이것도 역시 뒤에 논의가 되겠습니다만은 비록 항소심에 와서 친고죄로 바뀌었다 하더라도 공소장이 변경돼서요 친고죄로 바뀌었다 하더라도 이미 항소심은 1심으로 볼 수 없지 않습니까? 그렇기 때문에 고소 취소는 불가능하다 이런 얘기예요. 다만 항소심이 파기환송해서 1심 판결이 파기되어 버린 이상 이게 뭐냐면 항소심에서 1심 판결이 나고 그래서 항소를 했는데 항소심에서 1심 판결을 파기하고요. 그 다음에 자판하는 경우도 있고요. 그 다음에 환송하는 경우도 있고 뭐 이송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자판이라고 한다면 항소심이 자기 나름대로의 판결을 내리는 거예요. 환송이라고 한다면 다시 돌려보내는 것입니다. 1심 법원으로. 근데 파기했기 때문에 이건 뭐를 파기하는 거냐면 1심 판결을 없애는 거예요, 얘가. 그럼 1심 판결이 선고되기 전으로 돌아가야 되는 거죠. 그래서 그때는 가능하다 이런 얘기입니다. 그래서 항소심이 파기환송해서 1심이 파기되어 버린 이상 파기환송 후 제1심 선고 전까지는 고소를 취소할 수 있다 이런 얘기가 되겠습니다. 자, 그 다음에 두 번째는 우리가 이미 봤던 거죠. 항소심에서 비로소 친고죄임이 밝혀졌다면 항소심에서 이루어진 고소 취소 효력이 있겠느냐 이건데요. 우리 결론 뭐라 그랬어요? 안 된다 그랬죠. 학설은 세 가지 학설 대립이 있어요. 그렇지만은 인정하지 않습니다. 여기 학설은 참고해 주시고 우리 판례를 보게 되면 원래 고소 대상이 된 피고소인의 행위가 친고죄에 해당할 경우 소송 요건인 그 친고죄의 고소를 취소할 수 있는 시기를 언제까지로 한정하는가 이 문제는 뭐라 그래요? 입법 정책의 문제다 이런 얘기입니다. 따라서 항소심을 제1심이라고 할 수는 없는 것이므로 아까 제가 말씀드렸죠? 저 앞에서 항소심을 제1심으로 볼 수 없다면 항소심에 이르러 비로소 고소인이 고소를 취소했다면 이는 친고죄에 대한 고소 취소로서의 효력이 없다 이렇게 판시했다고요. 결국은 언제까지 고소 취소를 허용할 것인가의 문제는 입법 정책의 문제고 항소심은 1심 법원이 아니다 이런 얘기입니다. 이해하시겠죠? 그 다음에 공범자에 대한 판결의 선고에 임의로 고소를 취소한 경우에는 고소 취소 효력이 없음 이렇게 되어 있는데요. 이건 어떤 의미냐면 우리가 범죄는 한 사람이 언제나 저지르는 건 아니잖아요. 여러 사람이 하나의 사건을 저지를 수가 있게 되는데 그럴 때 우리를 공범 이렇게 얘기하지 않습니까? 자, 문제가 바로 이겁니다. 공범자가 있는 경우에 공범자 중에 1인에 대해서 1심 판결이 선고됐다. 그에 대한 고소 취소가 불가능하게 됐죠, 결국. 이럴 때 아직 1심 판결이 선고되지 아니한 다른 공범자에 대해서 고소 취소가 가능하겠느냐. 자, 잠깐 볼까요? 갑과 을이 공범인데 공범이 항상 여러분들 뭐 잘 아시겠지만 공범이라고 해서 언제나 동일한 소송 절차에서 재판을 받는 건 아니죠. 동일한 소송 절차에서 재판받는 피고인을 공동 피고인 이렇게 얘기하게 되는데 공범 중에 한 사람이 도망을 갔다. 그러면 도망가지 못한 사람을 먼저 체포 또 구속해서 수사를 진행한 다음에 공소제기할 수 있겠죠. 나중에 도망갔던 공범을 잡았다. 그러면 이미 그 사건이 공소제기된 이후에 다른 공범에 대한 사건이 공소제기된 이후에 항소심으로 넘어와 있단 말이에요. 그럴 수도 있지 않습니까? 근데 지금 이제 새롭게 공소제기된 다른 공범이 있는 거예요. 이렇게 아무리 공범이라 하더라도 항상 공동 피고인이 되는 것은 아니다. 이런 얘기입니다.
그러면 어떤 공범, 갑은 항소심에 와 있고 을은 지금 1심 법원에 계속 중이다 이런 얘기예요. 자, 그러면 이미 이게 친고죄라고 한다면 갑에 대해서는 고소 취소할 수 있나요? 없나요? 없죠. 고소 취소를 할 수가 없습니다. 1심 판결이 선고된 후니까. 그럼 을에 대해서 할 수 있느냐 이런 얘기예요. 여기에는 또 다른 논리가 하나 들어가야 되는데 그게 바로 고소 불가분의 원칙이다 라는 거예요. 이 고소 불가분의 원칙은 뒤에서 나옵니다만 공범자에 대한 고소나 고소 취소의 효력은 공범자 1인에 대한 고소나 고소 취소의 효력은 공범자 전부에 미친다 이런 얘기예요. 이게 주관적 불가분의 원칙인데 그 얘기는 무슨 얘기냐면 만약에 1심에 계속 중인 을에 대해서 고소 취소로 인정해 주게 되면 그 고소 취소의 효력은 갑에게도 미쳐요. 근데 이미 갑은 어떻게 됩니까? 고소 취소할 수 없게 된 거죠. 그렇다면 을도 안 된다 이런 얘기예요. 비록 공범 자기 자신은 1심 법원에 남아 있지만 공범자에 대해서 이미 1심 판결이 선고돼서 항소심에 계속 중이라고 한다면 공범자에 대한 고소 취소는 불가능하다 이런 얘기입니다. 학설상 논의가 있습니다만 우리 판례 입장만 확인해 보실까요? 대법원은 친고죄의 공범 중 그 일부에 대해서 1심 판결이 선고된 후에 1심 판결 선고 전에 다른 공범자에 대해서는 그 고소 취소할 수 없고 그렇죠. 공범 중 일부에 대해서 1심 판결이 선고된 후에요. 그래서 갑이 1심 판결이 선고된 후 아닙니까? 후에는 1심 판결 선고 전에 다른 공범자, 이건 을이 되겠죠. 그 고소를 취소할 수 없고 그 고소의 취소가 있다 하더라도 효력을 발생할 수 없으며 이러한 법리는 필요적 공범이나 임의적 공범이나 똑같다 이런 얘기입니다. 예. 왜 그렇다고 말씀드렸어요? 왜? 역시 이럴 때도 고소 취소할 수 없다. 왜요? 고소 불가분의 원칙이다 이거예요. 궁금해지셨죠? 이건 뒤에서 좀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 다음에 고소 취소 효과라고 하는 부분이 나오죠? 다음 보시게 되면 고소를 취소하게 되면 앞서 제가 말씀드렸듯이 고소권은 뭐죠? 소멸하게 됩니다. 고소권이 소멸하기 때문에 다시 재고소할 수가 없게 되는 거죠. 자, 그 다음에 효력 범위. 이 고소 취소 효과가 누구한테 미칠 것이냐? 앞서 제가 잠깐 얘기했던 고소 불가분의 원칙이에요. 그래서 이 경우에 고소나 고소 취소 효력은 공범자 전부에 미치게 되는데요. 이걸 우리가 고소 불가분의 원칙이라고 합니다. 그러니까 누구한테도 미친다? 공범자, 다른 공범자에게도 미친다는 거. 이렇게만 기억하시면 되겠습니다. 물론 객관적 불가분의 원칙도 있는데요. 요거는 뒤에서 말씀을 드리도록 할게요. 그러니까 어떤 범죄가 일죄라고 한다면 일죄의 일부에 대한 고소 또는 고소 취소의 효력은 전부에 미치는 거예요. 그런 얘기입니다. 반면에 수죄라고 한다면 별개니까 이건 인정되지 않는 거죠. 그런 얘기가 되겠습니다. 자, 이렇게 보시면 되겠고, 그 다음에 세 번째로 오셔서 친고죄에서 고소라고 하는 문제가 나오는데요. 친고죄에서 고소라고 하는 부분은 이건 이제 단문 형태로 나왔는데요. 우리가 앞서 이제 논의했던 내용들을 한번 정리해보는 그런 시간이 되겠습니다. 뭐 새로운 내용 아니니까요. 어렵게 생각하실 필요가 없죠. 그래서 친고죄라고 하는 것이 그냥 쭉 한번 보시면 됩니다. 처벌하기 위해서는 먼저 검사가 공소제하기 위해서는 고소가 있어야 되는 범죄다 이런 얘기가 되겠고, 이때 고소라고 하는 것은 피해자 등 고소권자가 수사기관에 대해서 범죄 사실을 알려서 처벌을 구하는 의사표시다. 친고죄와 고소인데 친고죄에서의 고소는 소송 조건이다. 그죠? 소송 조건이다. 비친고죄에서는 그냥 수사의 단서에 불과해요. 그렇지만은 친고죄에서의 고소는 소송 조건이 뭐 수사의 단서이기도 하지만 소송 조건이다라고 하는 거.
그 다음에 고소 절차와 관련해서 보게 되면, 고소권자가 누구냐? 앞서 넷이 나왔었죠. 피해자다라고 하는 거죠. 피해자. 큰 틀에서만 보세요. 피해자. 그 다음에 법정 대리인. 이때 독립하여 고소할 수 있다는 의미는 고유권으로 이해했다라고 말씀드렸어요. 그 다음에 피해자의 배우자 또는 친족이다라고 하는 거. 어떤 때요? 법정 대리인이, 피해자의 법정 대리인이 피의자이거나 친족이 피의자일 때, 그때는 친족이, 배우자는 뭐죠? 사망했을 때, 피해자가 사망했을 때, 잘 아시겠죠? 그 다음에 지정고소권자는 다 없을 때죠? 우리 확인했던 거고요. 고소의 방식은 서면이나 구술로 할 수 있다는 거. 또 누구한테 해야 돼요? 수사기관에 해야 됩니다. 수사기관에게. 다른 거는 뭐 참고해 보시면 됩니다. 그 다음에 고소는 대리할 수 있어요. 왜 그러냐면 고소권자가 제한되어 있기 때문에 대리도 허용됩니다. 그 다음에 고소기간인데요. 여기 소송기간이라고 되어 있는데 이거 고소기간이 되겠습니다. 원칙적으로 6개월입니다. 6개월. 물론 예외는 있습니다. 원칙적으로 6개월이다. 언제 고소를 할 거냐, 즉 시기, 언제부터 기산할 거냐라고 하는데 범인을 알게 된 날이다 이런 얘기예요. 범인을 알게 된 날로부터. 그냥 한번 쭉 읽어보시면 됩니다. 이거는 여러분 외우지 마시고요. 그 다음에 고소 불가분의 원칙이 나오죠. 이건 고소의 효력 관련된 논의가 된 거예요. 그래서 친고죄에서 고소의 효력은 어떻다는 얘기예요? 일부에 대한 고소 또는 고소 취소의 효력은 전부에 미친다 이런 얘기입니다. 이게 두 가지가 나온 거거든요. 이게 객관적 불가분이고 요 뒤에가 수인의 공범조이고 요 이하가 주관적 불가분 원칙입니다. 그러니까 친고죄에서 고소 또는 고소 취소의 효력이 전부에 일제의 전부 또는 공범 전부에 미친다라는 효력 이렇게 이해하시면 됩니다. 객관적 불가분의 원칙인데 이거는 범죄 사실이 당연히 몇 개라 해야 돼요? 하나의 범죄라 해야 됩니다. 그래서 한 개의 범죄 사실의 일부분에 대한 고소나 그 취소는 범죄 사실 전부에 미친다. 그러니까 수죄가 아니라 일죄라 해야 돼요. 일죄. 이 객관적 불가분 원칙은 일죄라 해야 됩니다. 물론 이것도 친고죄라 해야 되는 거죠. 친고죄라 해야 됩니다. 자, 그 다음 그래서 이제 구체적으로 보는 건데 단순일죄와 과형상일죄가 있는데 단순일죄는 문제가 없어요. 누가 봐도 이건 하나의 범죄니까. 근데 과형상일죄라고 하는 것은 여러분들 잘 아시겠지만 이건 뭐죠? 형법, 실체법적 측면으로 보게 되면 수죄로 볼 수 있는데 우리가 소송법적 측면에서는 일죄로 취급하는 범죄 이걸 우리가 과형상일죄라고 한다고요. 그죠? 그렇지만 여전히 일죄이기 때문에 그죠? 일죄이기 때문에 이럴 때는 뭐라고 보죠? 고소불가분의 원칙이 적용됩니다. 다만 여기서 하나 문제될 것이 하나 있는데요. 만약에 과형상 일죄라 하더라도 피해자가 다르다라고 한다면 고소권자가 다르기 때문에 그때는 미치지 않아요. 그때 미치지 않습니다. 자, 이게 어떤 경우냐면 하나의 편지라고 할까요? 편지에 A, B, C에 대한 명예훼손의 친고죄니까 모욕이 하나의 편지로 A, B, C 세 사람을 모욕했다. 이렇게 한번 생각해 보시죠. 자, 이럴 경우 이 모욕죄는 친고죄거든요. 그죠? 친고죄입니다. 그런데 하나의 편지니까 이거는 행위는 하나고 범죄 사실은 세 개잖아요. 그러니까 이런 걸 우리가 형사실제법으로 보게 되면 상상적 경합 이렇게 얘기하게 되는 거고 소송법적으로 보게 되면 과형상일죄 이렇게 얘기하게 되는 거죠. 자, 이럴 때 A, B, C 세 사람은 각각 뭐를 갖고 있어요? 고소권을 갖고 있기 때문에 예컨대 갑이 고소를 취소했다고 해서 B, C의 고소 취소의 효력을 의지해주면 안 되겠죠. 그래서 이럴 때 피해자가 다르다라고 한다면은 이거예요. 이럴 때는 이 원칙이 적용되지 않습니다. 따라서 과형상 일죄의 경우에는 피해자가 같아야 된다. 피해자도 같아야 된다. 이런 얘기입니다. 이것이 하나의 범죄라 해야 되고, 그죠? 친고죄라 해야 되고, 피해자도 같아야 된다. 이런 얘기예요.
반면에 수재라고 한다면 미칠 여지가 없어요. 이거는 적용될 여지가 없습니다. 그 다음에 주관적 불가결의 원칙은 공범 사건이에요. 그래서 공범 중 일일에 대한 고소 또는 취소는 다른 공범자에 대해도 미친다, 이런 얘기죠. 자, 그러니까 이것만 기억하시면 됩니다. 절대적 친고죄와 상대적 친고죄 요게 있는데요. 절대적 친고죄라고 하는 것은 언제나 그죠? 그 범인과 피해자 사이에 일정한 신분적인 관련성이 고려하지 않고 누구에게나 다 친고죄다라는 얘기죠. 그래서 이건 예외 없이 적용이 됩니다. 문제가 없어요. 반면에 상대적 친고죄라고 하는 것은 일정한 신분관계 때문에 누구에게는 친고죄가 되고 누구에게는 친고죄가 안 되는 이런 범죄를 말합니다. 그래서 신분관계에 따라서 친고죄 여부가 결정되는 그런 범죄가 되는데요. 자, 따라서 이 상대적 친고죄의 경우에는 친고죄에 해당되는 공범 사이에서만 효력이 있는 거예요. 그래서 누군가는 예컨대 앞서 제가 잠깐 얘기했던 예컨대 갑과 을, 병 세 사람이 있는데 피해자가 예컨대 X다. 근데 이런 신분관계로 따라서 얘는 그 신분관계가 있고요. 얘는 신분관계가 없다. 그럼 여기 친고죄가 아니란 얘기죠. 그럼 이럴 때 피해자가 갑에 대해서 고소 취소했다. 그 고소 취소 효력은 을에게도 미쳐요. 그렇지만은 병에게는 미치지 않는다. 이런 얘기입니다. 또 갑에 대해서 고소했다. 그러면 을에게도 미치는 거예요. 그 얘기입니다. 그 다음에 공범자에 대한 1심 판결 선고 고소 취소, 이건 우리가 앞서 봤어요. 돼요, 안 돼요? 공범자에 대한 제1심 판결 선고 고소 취소는 안 된다. 예, 안 된다. 그래서 앞서 우리 판례 입장까지 봤던 거고요. 예. 두 번째, 그 다음에 고소 취소 및 포기인데요. 고소 취소 우리가 앞서 봤습니다. 언제까지요? 제1심 판결 선고 전까지만 할 수 있다. 이거고요. 취소권자 취소권 우리가 앞서 봤던 내용이 됩니다. 그 다음에 고소 포기, 고소권을 포기할 수 있느냐. 이건 어떤 문제냐면 고소를 취소할 수 있다면 고소권도 포기할 수 있는 것이 아니냐, 이런 얘기예요. 효과에선 같을 테니까. 예. 그렇지만 고소권을 포기하게 하게 되면 그러면 친고죄에서의 범인이 피해자에게 또 다른 협박을 하는 거죠. 너 고소권 포기해라. 또 다른 범죄를 저지를 위험이 있어요. 또 다른 범죄를 야기시킬 위험이 있습니다. 그래서 원칙적으로 학설상 논의가 있습니다만 이 고소권은 포기할 수 없다라고 봐야 되겠죠. 그래서 여기에 대해서 학설상 긍정설과 부정설이 대립하고 있는데, 예, 우리 판례는 뭐죠? 친고죄에서 피해자의 고소권은 무슨 권리라고요? 공법상의 권리다, 이겁니다. 공법상의 권리라 할 것이므로 법이 특히 명문으로 인정하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자유처분할 수 없고, 따라서 일단 고소는 취소할 수 있으나 고소 전에 고소권을 포기할 수 없다. 예. 그래서 왜 안 된다고요? 이 고소권 자체는 공법상의 권리이기 때문에 자유처분을 할 수 없다. 물론 특별히 규정이 있다면 가능하지만 원칙적으로 자유처분할 수 없고 따라서 포기할 수 없다. 이렇게 이해하시면 되겠습니다. 이게 맞는 거죠. 그 다음에 고소의 추안이라고 하는 문제가 나오는데요. 이 고소의 추안이라고 하는 문제는 어떤 내용이냐? 이런 내용입니다. 고소가 없는데 공소 제기한 거예요. 그럼 이 공소 제기는 이거는 뭐냐? 공소 제기가 법률 규정에 반하여 무효인 때에 해당됩니다. 그럼 공소기각 판결을 해야 되는데 이때 부랴부랴 이때 고소를 하는 거죠. 그러면 이때 원래 무효였던 이 공소 제기가 이 고소에 의해서 유효한 것으로 바뀌느냐, 이런 얘기예요. 이 고소로 인해서 이 무효했던 공소 제기가 유효가 되겠니? 이런 얘기입니다. 이해하시겠나요? 이게 바로 고소의 추안이란 얘기입니다. 고소의 추안. 물론 역시 친고죄에서 문제되는 거예요. 이 점에 대해서 세 가지 학설 대립이 있어요. 그렇지만 그건 다 중요하지 않고 결국 우리 판례가 어떻게 보고 있느냐, 이걸 과연 허용하게 되느냐 안 되냐 하면 되는데, 고소 추안을 허용하게 되면은 누구는 좋죠? 피해자는, 고소권자는 좋습니다. 어쨌든 고소를, 이 공소제기를 통해서 가해자를 처벌할 수 있게 되니까. 반면에 피고인의 입장에서 봤을 때는 고소 추안 인정하게 되면 불만이죠. 원래 이게 무효였던 건데 유효한 것으로 되니까.
우리 판례는 어떤 입장일까요? 가해자를 보호하려고 할까요? 피해자를 보호하려고 할까요? 이리적으로 얘기할 수는 없겠습니다만, 예, 우리 법은 피고인을 보호하는, 우리 판례는 피고인을 보호하는 쪽으로 갑니다. 자, 판례는 어떤 입장이라고요? 세무공무원의 고발 없이 조세범칙 사건의 공소제기 후에 고발한 경우요. 고발사건이 즉시 고발사건이라고 하죠. 비친고죄로 공소제기되었다가 친고죄로 공소장이 변경된 때 등의 경우에 일괄하여 소속서를 취하고 있다. 안 된다는 거죠. 자, 소속서를 나왔으니까 잠깐 본다면 친고죄의 고소는 공소제기 적법 유효 요건이므로 고소가 없으면 공소제기는 무효가 된다. 그러니까 이거는 327조 제2호에 의해서 공소기각 판결해야 된다. 이런 입장이 되겠어요. 그래서 이것이 허용되지 않으니까 유효로 되느냐? 안 된다고 하면 공소기각 판결 사유예요. 327조 2호. 네. 그래서 우리 판례는 고소의 추하는 허용하지 않는 그런 입장이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친고죄의 고소와 수사라고 하는 문제인데 요거는 어떤 내용이냐면 여러분들 제가 또 너무 오래 해서 여러분들이 지루하실지 모르겠지만 요거 간단히 한번 마무리 짓고 쉬는 시간 갖도록 하겠습니다. 워낙 얘가 논의가 많은 그런 내용이 되겠어요. 이건 어떤 내용이냐? 이런 내용입니다. 하나하나 논점으로 이제 잡아서 우리 판례 입장을 이렇게 정리하시면 되겠어요, 여러분들은. 친고죄, 앞서 제가 수사 조건에서 국가형법권 발동의 가능성이 있어야 된다. 예컨대 어떤 범죄가 친고죄인데 고소가 없는 상태에서 수사할 수 있겠느냐 문제예요. 그럼 왜 그러냐면 어차피 수사해 본들 고소가 없다면 처벌할 수 없는데 수사 그럼 왜 하지? 이런 얘기예요. 예, 그런 논의가 바로 친고죄에서 고소 전 수사할 수 있겠느냐의 문제입니다. 자, 이 점에 대해서는 역시 학설 대립이 있어요. 다 가능하다. 아니, 피해자가 나중에 고소하게 되면 어떻게 할 건데? 그러니까 일단 수사는 수사고 수사 조건과 소송 조건은 구별되는 것이 아니냐? 이런 입장에서 전면적 허용설이 있어요. 예. 이에 대해서 전면적 부정설은 아니다. 어차피 고소가 없다면 국가형법권을 발동할 수 없으니 수사도 할 필요가 없지 않느냐. 수사는 자기 목적적 행위가 아니라 결국 국가형법권 발동이 가능할 때만 허용되는 것이니까 국가형법권 발동이 가능하지 않다면 안 되지 않느냐 이런 얘기가 되겠어요. 반면에 제한적 허용설은 어떤 거냐면 바로 고소 가능성입니다. 예. 원래 고소가 없는 경우에도 수사는 허용되어야 되는데 문제는 고소 가능성이 없다면 수사는 허용되지 않아야 되겠다 이런 입장이에요. 예컨대 고소라고 하는 것은요 고소 기간이 제한되지 않습니까? 안날로부터 원칙적으로 6개월 이렇게 돼 있었는데 물론 그런 기간이 이미 도과됐다면 비록 친고죄라 하더라도 고소할 수가 없는 거죠. 그죠? 처벌할 수가 없는 거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그렇게 지나갔다면 그때는 수사할 필요가 없지만 그럼 고소 기간이 남았다면 그러면 이 수사는 허용된다고 봐야 되지 않겠느냐 이런 얘기예요. 우리 판례도 그런 입장이에요. 친고죄에 있어서 고소 또는 고발은 이른바 소추요건에 불과하고 당해 범죄에 뭐라고요? 소추요건에 불과하다. 당해 범죄의 성립이나 수사 조건이 아니므로 그 수사가 장차 여기서부터 중요하죠. 고소나 고발이 있을 가능성이 없는 상태에서 행해졌다는 등의 특단의 사정이 없는 한 고소나 고발이 있기 전에 수사를 했다는 이유만으로 그 수사가 위협하다고 할 수는 없다. 어떤 때는 그럼 위협이 된다는 얘기예요. 어떤 때는 고소나 고발의 가능성이 어떤 때요? 없다면 위협이 될 수 있다는 얘기죠. 그러면 아직 남아있다면 위협이 아니라는 이런 얘기가 되겠습니다. 자, 그래서 친고죄에서 고소 전 수사가 가능하겠느냐? 가능할 수 있다. 어느 때요? 고소 가능성이 남아있다면. 더 이상 고소할 수 없다면 그때는 수사할 필요가 없다. 이렇게 정리하시면 되겠습니다. 이것이 판례의 태도다. 이런 얘기입니다. 자, 그럼 첫 번째 시간 여기서 마치고요. 잠시 쉬셨다가 다음 주제에 대해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